도촉 두 번째 편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읽어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도촉이 공자한테 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이는 배기와 숙제다. 배기숙제라고 아시죠? 이거 뭐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느라고 시간 오래 할 거 없습니다. 네이버에 조금씩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임금의 지위를 사양하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어 그들의 시체는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춘추시대 포초라는 사람은 고결하게 행동하고 세상을 비난하다가 나무를 끌어안은 채로 말라 죽었고, 백이야 숙제가 얘기가 있고 포초라는 사람 얘기가 있고, 은나라 신도적이라는 사람 얘기가 있고, 신도적은 임금에게 간하했는데 들어주지 않자 돌을 짊어지고 황하의 강물에 스스로 몸을 던져 물고기의 밥이 되었고, 춘추시대 진나라 문공신하 계자추, 이 사람은 이제 문공 되기 전에 왕자일 때 이제 다른 나라 망명 왔을 때 자기 넓적다리를 문공에게 먹였는데, 나중에 문공이 그 뒤에 공치스를 하면서 계자추를 잊어버리니까 계자추가 화가 나가지고 진나라를 떠나 숲으로 진나라를 떠나서 숲으로 들어가서 죽었고, 이 논나라 사람 미생인데, 미생 요거 자, 논나라 사람 미생은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미생이죠. 미생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가 여자가 오지 않았는데 물이 자꾸 불어 올라오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리 기둥을 끌어안고 죽었다. 이 미생도 약속은 그만큼 지키겠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미생인데,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 여섯 선생들은 제사에 쓰려 찢겨진 짐승이나 제물로 강물에 던져진 돼지, 아니면 거식하는 거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 명예에 걸려 죽음을 경시하여 삶의 근본을 생각하지 못하고 수명을 보존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도척이 공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입니다. 여기 새로운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충신은 왕자 비간이 있고 오자서만한 이가 없습니다. 비간은 하도 주왕이죠. 주왕 하도 올바른 말을 하니까 왕이, 아이고 성인은 심장에 구멍이 7개나 되나 보다 하고 잘라보라 하고 잘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자설은 시체가 오왕 부차에 의해 장강에 가라앉아졌고, 왕자 비간은 조카인 주왕이 구멍을 확인한다며 심장을 갈랐으니,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 충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오자설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비간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로 보건대 오자서 왕자 비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존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공자, 너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만약 귀신의 일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인간사의 일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말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이 정도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제 추가 코멘트입니다. 왕자 비간은 주왕의 삼촌뻘이죠. 주왕이 폭정을 저지르서 삼촌으로서 그리고 신하로서 계속 왕에게 충고하여 정치를 잘할 것을 간하였습니다. 주왕은 이를 못 참고 드디어 비간을 죽었는데, 그가 비간에 죽일 때 한 말은 매우 유명합니다.
주왕이 말하기를 성인은 심장에 구멍이 9개 있다고 하는데 비간이 성인이라고 하니 이를 확인해 봐라 하고 주왕은 왕자 비간의 심장을 도려냈다고 합니다. 오자서도 이제 아주 그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사마천 사기열전에 나오는 오자서는 자기 아버지와 형을 죽인 초나라 평왕을 복수하기 위해서 초나라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끌어내어 곤장을 300대 친이라로 유명합니다. 주위에서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하니 오자서가 한 말은 일모도원이다. 일모도원.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 일모도원을 이렇게 아직 일이 남았다는 얘기죠. 이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뭐 하고 나서는 아직도 일모도원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일모도원. 여러분도 한번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뭐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할 일이 훨씬 남았다. 그러니까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는 뜻입니다. 자, 유명한 사람입니다. 관심을 둘 만한 이름입니다. 그게 계자추. 계자추는 춘추에는 기록이 없으나 사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래서 자기 그 문공에게 저기 망명 다닐 때 자기 허벅지 살로 문공을 먹여 살렸다 하는 겁니다. 왕자 비간을 충신으로 보느냐 혹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그냥 버린 자인지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유교에서는 이들을 충신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도척은 이들을 한마디로 쓰레기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들을 천하의 웃음거리로 도척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의 죄는 바로 이런 쓰레기 같은 설정은 독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고 이것들을 존중하는 죄를 범하고 있고 도척은 공자가 말해도 듣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자를 일깨우는 도둑입니다. 도척은 말했습니다. 공자야, 이제 나는 너에게 사람의 참된 모습을 말해주겠다. 눈이란 것은 아름다운 빛깔을 보고 싶어하고 귀란 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입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며 뜻은 만족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의 수명은 최고로 오래 살아봐야 기껏 100세이고 중간 정도로 사는 경우 80세이고 낮은 수준으로 오래 사는 경우에는 60세인데 그나마도 병들어 여의거나 상복을 입거나 세상사를 근심하거나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눈과 귀 그리고 입과 기분이 좋아서 입을 벌리고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것은 한 달 중에 4, 5일에 불과할 뿐이다. 하늘과 땅은 무궁하지만 사람의 죽음은 시한부이니 죽어야 할 때가 정해진 육체를 가지고 무궁한 천지 사이에 의탁하는 것은 짧음이 마치 천리마가 문틈 사이를 달려 지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마음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그 수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도를 통한 자가 아니다. 이게 도척이 아주 완전히 공자를 아주 그냥 정신적 아주 부정하고 있습니다. 공자야, 너의 말은 내가 부정하여 버린 것들이다. 그러니 빨리 떠나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 공자가 얘기하는 모든 도는 내가 부정한 거란 얘기죠. 지금 얘기했던 거가 공자의 도가 다니까 너의 도는 미쳐서 급히 달려가는 것이니 남을 속이는 거짓투성이다. 유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참된 모습을 완전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논할 가치가 있겠느냐. 이거 뭐 철학적인 철학이 아주 대가입니다. 도척이 철학적 언사를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적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인 인간의 삶의 철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목숨은 파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도척이 자연스러운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무의자연의 생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모순이죠. 모순.
공자에게서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도척은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적의 생활이 참된 생활이라는 말인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자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지나가는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노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나가는 어부나 노인이 공자를 훈계하는 일은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척이 공자를 이와 같은 이유로 훈계하는 것은 설정의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도덕에게 절하고 나오는 공자입니다. 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공자는 도척에게 2번 절하고 종종 걸음으로 달려 도척 진영의 문을 나와 수레에 올라타 말꽃비를 잡으려다가 3번이나 놓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얼굴색은 잿빛이 되었으며 수레 앞쪽의 나무에 기대어 고개를 떨군 채 숨을 내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공자가 이제 그 도척한테 깜짝 놀란 거죠. 도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에 돌아와 마침 도척의 형 유하계를 만났습니다. 유하계가 말했습니다. 요사이 조용히 아무 소식 없이 며칠을 뵙지 못하였는데 당신이 타신 수레와 말이에 어디 다녀오진 자치가 있으니 설마 내 동생 도척을 가서 만나본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하계가 물은 거죠. 제 코멘트입니다. 공자가 종종 걸음으로 나오면서 재배하는 장면은 공자가 왕을 만나고 뒤를 돌아서 나오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조금 어색하죠, 굉장히. 다만 장자의 표현은 멋집니다. 공자가 수레로 돌아와서 말고삐를 잡으면서 눈이 깜깜해지는 듯한 표현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자면 장자는 소설가적 기질이 다분히 많은 사람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공자의 후예입니다. 공자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하며 유하계에게 도척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유하계가 말했습니다. 제 아우 도척이 혹시 당신의 마음을 몹시 거스른 것은 아닌지요?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나는 말 그대로 병이 없는데도 스스로 치료한 꼴이 되었소. 괜히 달려가 호랑이 머리를 건드리고 호랑이 수염을 긁어댔으니 호랑이에게 먹힐 뻔했소. 자,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공자를 통해서 도척을 호랑이에 비유하고 있죠. 호랑이는 동물 중에서 영명한 동물인데 이 도척을 호랑이로 비유하는 것은 비유 오류에 속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랑이는 군주, 사나이, 밝음, 선의의 용맹으로 표현되는데 도적, 납치, 강간을 일삼는 도척과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자가 공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자의 생각에는 공자의 지능이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공자가 어리석게 도척의 한마디에 그냥 반성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면 공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주려고 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서는 큰 도덕은 제후가 된다. 이게 거의 결론적인 얘기인데 만구둑이 말했습니다. 작은 도덕은 잘 잡히지만 큰 도덕은 제후가 됩니다. 도덕 중에서도 큰 도덕은 제후가 된다. 그리고 그 제후의 권력이 있으면 비로소 의로운 선비가 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죠. 권력이 있으면 선비가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나라 황공은 자기 형을 죽여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았는데도 이런 무법자에게 관중이 신하가 되었으며
제나라 실력자 전성자 상이 자기 주군을 죽이고 나라를 훔쳤는데 공자는 이 극악무도한 전선자상에게 선물을 받고 그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결국에 봐서는 권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말로는 환공이니 전상을 경멸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들에게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이 마음속에서 서로 배반하고 싸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어떤 책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어느 쪽이 악이고 어느 쪽이 선인가? 성공한 자가 머리가 되고 성공하지 못한 자가 꼬리가 되는 법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결국 선이 되는 거죠. 이긴 자가. 싸워서 이긴 자가 선이고 권력이 많아지면 선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일반 정치의 얘기입니다. 일반 사회의 얘기죠. 여태까지 춘추 전국 시대의 모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밑으로 육아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왕자 비가는 심장이 갈라졌으며 오나라의 오자선은 눈알이 도련해졌으니 이것은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 초래한 재앙입니다. 직궁은 범죄를 증명했고 미생은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다 물에 빠져 죽었으니 이것은 믿음이 초래한 재앙입니다. 공자는 어머니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광자는 아비와 대립하여 아버지를 종신토록 만나지 않았으니 정의로 인한 잘못입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것이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엄정하게 하고 자기 행실을 말한 대로 꼭 실천하였는데 그 까닭에 도리어 그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관중과 포수가의 친구 사이, 즉 관포지교로 유명한 관중은 원래 제나라 황공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쟁탈전에서 포수가는 황공을 밀었고 관중은 다른 왕자를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싸우는 과정에서 관중의 화살이 황공의 허리띠를 맞았으나 허리띠가 금으로 되어 있어서 살았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 한 관중을 황공은 포수가의 추천으로 재상으로 임명합니다. 그때 포수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왕께서 단지 제 나라의 왕으로만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재상이 돼도 괜찮으나 그러나 왕께서 천하의 폐업을 이루시려면 비록 한때 적이었지만 관중 같은 인재를 재상으로 뽑아야 한다. 전쟁은 전쟁이고 평화는 평화다. 제 나라 황공은 이렇게 하여 천하의 폐업을 이루고 춘추 전국 5패 중에 한 사람으로 우뚝 섭니다. 왕이 쟁탈전에서 왕자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죽이는 것은 춘추 전국 시대에 만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황공이 형제 왕자들과 권력 다툼한 것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왕의 업적을 위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왕이 형을 죽이고 그 형수를 자기 왕비로 삼았다는 것이 그를 무업자라고 부를 만한 시대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면 그럴 수가 있지만 그때는 기원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일인데 당시는 왕자들이 왕위쟁탈전을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하여간 제나라 황공은 춘추시대 새로운 강자였으며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입니다. 관중의 도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를 칭찬한다고 공자를 야단치는 것은 별 이유가 안 됩니다. 황공 같은 사람을 무업자라고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도척편 두 번째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원문 3면 설검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